사실 이렇게 단계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잘 알고 이것에 대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선 5구역보다 좀 더 초기 단계인 곳에 그 성북구 지역으로 가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릉골입니다. 내가 이거 공시지가 450밖에 안 가요. 그럼 450에 뺏기고 그것도 아파트도 여기 들어서질 못해. 그럼 저 쉽게 얘기하면 연립인데 4층 5층인데 4층 5층에 들어간다 평당 1,240만 원인가 주고 들어가야 돼. 그럼 내 450만 원 뺏기고 평당 1,240만 원 주고 들어가려면은 그건 뭐 거지 되는 거지 뭐예요. 마을 만든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하면은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100% 해주게 돼 있다. 그럼 그럼요 지금 의동이고 뭐저 빨래꼬리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정릉골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이 어려운데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을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워낙 기반시설이나 주택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은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재개발밖에 안 되는 방식으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홍보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재개발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건축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개발은 해야 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로 해서 기부 사업성이 없는데 기부 체납을 하면서 재개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포함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업 방식을 바꿨을 때 정부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보조 받는다든지 사업성 없는 부분을 좀 캄프라치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방식들을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재개발로서는 전부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는 입장이고 충당해서 추후에 관리처분 때 자기들의 건축 분담금을 알아진다고 하면은 재개발에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찬성하죠. 왜냐하면 지역이 워낙 낙후돼 있고 또 이제 여기는 도시기반 시설이 거의 안 된 이거를 어떻게 재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쪽도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공시지가는 낮은데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권리가액 청산할 때는 그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는 되니까 그러고서 이제 일단은 또 이제 입주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이 이 재개발 구역이 좀 아무래도 가격 형성이 좀 높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손해는 안 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이 좀 될 거다. 네, 그 정릉의 상황을 보면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대부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마찬가지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초기 단계에서의 동네를 살펴보면 결국은 사업성 얘기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평에 살던 사람이 10평으로 가는데 전혀 비용이 없으면 비용이 들지 않으면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당연히 10평에 살던 분이 25평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분담금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요즘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의 기존에 이제 해왔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내가 10평에서 25평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나의 부담을 일반 분양이라고 하는 그 주택의 판매를 통해서 내가 벌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기본은 현재 갖고 있는 그
그러니까 평형이나 내지는 그것을 수평 이동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적 부담 없이 수평 이동이 가능하냐가 아마 가장 최소한이 되겠죠. 예. 지금 정릉 같은 경우는 아까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높이가 좀 굉장히 새로 지어지는 집의 높이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성이 어떻습니까? 많이 높이 지어야 사업성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 그건 뭐 땅을 다지고 지하를 다 일일이 파야 되는데 네. 그런 주차장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연립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높이 짓는 것도 사업 수익은 많이 떨어지죠. 저 이제 북한산 때문에 그런 그럼요. 거죠.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게 그렇죠. 걸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민분께서 말씀하신 뭐 다른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제안하신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아 저게 도시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재개발과 도시재생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재개발만 놓고 보면은요, 뉴타운은 민간인 조합이 하는 사업에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성이 곱하기 3 정도가 나오면 그 중에서 곱하기 1 정도를 공공이 기반 시설 비용으로 뺏는 거죠. 아, 뺏는 거가 맞나? 어쨌든 조합원들 이렇게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에서 기부 체납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 재개발 사업이든 뭐든 소위 공익에 대한 투자나 기여를 되게 내 재산을 뺏긴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누구든 공익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기부 체납이든 뭐든 내 재산은 뺏기지 않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욕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던 방식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공공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집을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거 환경 내에서 기반 시설로 부릴 수 있는 도로, 공공 서비스 기관 혹은 센터 뭐 내지 이런 것들을 선투자를 하면 그 선투제에 맞게끔 그 자율적으로 요 도시 그 주택의 개량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라는 거고 대부분 소블록 중심의 그 개량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부 체납이 없다. 아니면 공공에서 돈을 다 지원해 준다. 이렇게 접근할 수만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뭐 미리 그 전에 좀 느꼈던 거는 이게 제가 이제 장수말에서 이제 그 재개발 예정구를 묶였던 곳이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해서 뭔가 이제 각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집을 수리해 가지고 그리고 공공이 일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이 뭐 그 안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요 시스템들이 실제로는 도시 재생의 어떤 방식인데 그 실제로는 재개발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면 철거해서 실제로 원주민들이 재정착 확률이 거의 90% 이상은 다른 데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를 그 재개발이나 이런 도시 재생의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이나 사업성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그 공간에서 살았던 주민들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거기서 사적인 어떤 주민들이 가졌던 인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이웃이라는 어떤 공간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단지 집의 가치를 넘어서 주는 의미,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성의 사업성 넘어서 내 집이 다른 집 공간보다도 가치가 떨어져서가 문제가 아니고 내 공간들이 얼마만큼 내가 내 지불 능력에 맞게 살 수 있는 공간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도시재생의 이제 좋은 사례로 장수마을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고요. 장수마을 영상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기반 시설이 좀 더 좋아진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재개발이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노후되어서 좀 바꾸고자 하는 그 의지로 보여지고 그럴 때 재개발이냐 도시 재생이냐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도 굉장히 노후하고 예. 전반적으로 그 구역 내에 있는 주거의 그러니까 주택의 수준이 굉장히 낮으면 그러니까 지은 지 한 40년이 됐고 50년이 됐고 위에는 아직 성면 천장에다가 슬라브 지붕이 여전히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길을 놓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좀 더 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고요. 도시재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주택이 더 많은 거예요. 양호주택이 더 많은 경우 그리고 노후주택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이 자력으로 그것을 그 개량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되거나 혹은 공공이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이든 그러니까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환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후된 주거환경 지역에 도시재생을 넣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아파트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 주거환경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 같은 주거 환경을 원하면서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약간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뭐 빌라나 좀 주택에 대한 뭐 개량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의 전제 조건이 모두 다 노후된 주택만 있거나 혹은 거기에 사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그 재정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지역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묶어도 아마 별로 개선될 수 있는 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현재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재정 투자 방식이 기반 시설은 공공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 집주인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주택을 개량해라 뭐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어쨌든 돈을 빌려주는 것 이상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정부나 내지는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나쁜 요인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 장수마을의 경우는 좀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도시 재생의 어떤 그 일반적인 형태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최대 뭐 지붕 수리 같은 경우도 뭐 마을에 그 리모델링 하는 것도 지불 능력이 좀 떨어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반값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의 길도 조성해주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낙후된 어떤 이미지를 털어버리는 데는 상당히 이제 마을 자체가 굉장히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곽을 이용해서 이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의 의식 구조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도시 재생을 통해서 공공의 어떤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주민들이 뭔가 그 마을에 다시 환원하는 형태의 어떤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것이 마치 혜택이 받는 게 좀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좀 아쉬움 같은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도 집은 많이 수리가 되었죠. 예, 엄청 좋아졌죠. 뭐 나름대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항상 이렇게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재개발 문제도 그렇지만은 도시 재생에 있어서도
항상 이게 그 소유자들에게 집주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혜택이 돌아다 보니까 실제로 세입자분들은 이에 대한 도시재생에서 별다르게 피부로 내가 이 도시재생 안에서 이 마을에서 내가 어떤 뭐 혜택을 받고 있거나 내 임대료보다는 오히려 내 임대료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네. 부분들은 좀 도시재생의 한계일 수도 있고 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이 아파트 재개발과 그 도시 재생과 이 사이는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도시재생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외국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서구에서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00년이 넘는 집들이 있고 100년이 넘은 공동체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왜 한국 사회는 특히 서울은 급격하게 바뀌고 콘크리트로 졌다는 건물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그리고 안전검사에서 나쁘게 나올수록 경축이 붙는 이런 우스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느냐. 결국 이 주거와 관련된 그 가치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고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그 집에서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도 그러니까 소유권이 보장되기보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일종의 점유권이나 내지는 주거권, 거주권이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한 번에 집을 밀어서 새로운 집을 질 것이냐라고 하는 뉴타운 재개발 혹은 기존의 주거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기반 시설을 넣고 뭐 이런 방식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자들은 걱정하고 집주인들은 그 공공사업의 편익을 일방적으로 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새끼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집은 계속 고쳐서 사는 거고 그 집의 주인은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맺어지면 오히려 그 사이끼리 더 넓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좁은 정책 내에서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걸 우겨 넣은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돼 있는 이해관계자를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좁은 길, 그러니까 좁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해외 사례들, 그다음에 다른 방식들을 고민한다면 좀 더 복합적인 이해관계자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게라고 하는 게 그 가게를 갖고 있는 건물주의 소유물이 아니듯이 그걸 임차해서 하는 사장님, 그 다음에 그곳을 이용하는 단골들, 그 다음에 거기에 거래처를 두고 있는 다양한 그 경제 생태계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것처럼 주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 집의 소유자만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그곳을 거쳐갔던 수많은 세입자들 그리고 그 집이 있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그 동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 집에 대한 이해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가능성들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번 바꿔볼 가능성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도시재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말 그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재개발을 해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등 소유자를 벗어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한번 구축해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도가 가능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감이 크긴 하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재의 도시 재생과 현재의 재개발 사이에 있는 길들을 좀 넓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패널 분들께서도 오늘 정리하는 이제 발언으로 그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이 어떤 길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 부동산 영상처럼 이런 재개발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저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켜져야 되는 구역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릉골이라든가 삼선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곽이 있고 이런
계속 개발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밀려나서 성곽 쪽도 개발이 될 거고 북한산도 개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은 있어요. 개발하면서 땅을 파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여기 종로 그 땅을 파는데 문화유산이 나오는데 사실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도 그렇더라고요. 실제 문화유산이 많은 서울이잖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개발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이 주거 환경 개선은 돼야 되고 저 분양일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돼야 될 곳은 이루어져야겠지만 좀 보존해야 될 곳이 있다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이 가치 어디 가치를 두는지 다르겠지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까 이제 삼선 5구역에 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재생을 한 마을이고 또 여기 바로 밑에 있는 369 마을도 도시 재생을 한 공간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삼선 5구역에 관련돼서 거기에 이제 세입자분들 포함해서 1,500명 정도 그 많은 이제 그 세입자 포함한 많은 분들 중에 한 90%가 결국은 재개발이 되면은 다른 어느 공간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가까운 데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1차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장수마을이나 이런 뭐 369나 3구역에 또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주거 공간을 찾아서 오실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눌러놨던 이런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눌러놨던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삼선 5구역의 주민들의 판단이나 고민이 개인의 고민이 아니고 서로 지역사회의 고민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을 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오늘은 장이동부터 시작해서 삼선동, 정릉골까지 성북구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며 재개발의 속사정과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새롭게 바뀐 정부에서 도시재생이 더욱 보완 시행되어서 재개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충분한 정보를 얻고 그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 프로그램은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 나눠주신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악수도 하고. 네, 악수도 하고.